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음과 이프와 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제가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네요. 네. 남자 목소리로 하니까 또 색다른 매력이 있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자주 해야겠어. 저도 한번 그 멘트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다음 기회에 바로 도전하시죠. 그래야겠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사실 시간 순으로 하자면은 조금 다른 작품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난주에 한 에이리언 1의 프리퀄 작품인 이제 프로메테우스랑 에이리언 커버넌트를 이제 이번 주에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는 에이리언 시리즈의 첫 번째 프리퀄 작품으로 2012년 작품이고요. 네. 에이리언 1이 1979년이었죠? 네, 맞아요. 네, 프로메테우스가 2012년이니까 거의 33년 만에 나온 와 프리퀄 감독이 이를 갈지 않을 수가 없겠다. 33년을 벼르던 프리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33년이 말이 33년이지 나이가 33살이 더 먹는다 생각해봐. 그러면 한 사람이 태어날 만한데. 그쵸. 30살에 만들고 60살에 다시 만드는.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젊을 때 만들고 이제 노인이 돼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세기가 30년이라고 보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지나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뭐 앞으로 다뤄보겠지만은 정말 우리 세대들이 봐도 그렇게 이상한 점을 잘 못 느끼겠다. 좀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 보면 참 리들리 스콧 감독님께서 좀 젊게 사신다. 맞아. 맞아. 아 근데 궁금한 게 갑자기 30년 만에 프리퀄을 왜 만든 거예요? 아니죠. 벼르고 있다가 네, 다른 것들이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짬이 나서 한 게 아니실까요? 짬이 나서 드디어 할 텀이 생겼다. 이렇게. 굳이 그러니까 30년 만에 그동안 안 만들다가 못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필 30년 만에 다시 이 에이리언 시리즈를 리부트했을까? 근데 그 에이리언 1이 나오고 2, 3, 4가 전부 다 다른 감독으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2, 3, 4를 아예 인정을 안 한대요. 이건 에이리언으로 에이리언이 인정을 아니야. 안 해준대요. 나의 구상이 없던 거야. 세계관이 조금 확장되면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게 리들리 스콧 에이리언이랑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인정을 안 하시고 그런 거를 이제 쭉 지켜보다가 에이 이놈들 안 되겠어. 원조를 보여주지. 내가 나서겠다. 근데 에이리언 5를 만들기에는 이제 그간에 너무 변해버려가지고 자기가 또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차라리 프리퀄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더 오리지널로 할 자유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또 실제로 저희가 3편을 다 봤는데 진짜 완벽하게 이어지더라고요. 진짜 이건 리들리 스콧이 작심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잘 만들었어요. 맞아요. 연결성 부분에선. 맞습니다. 그래서 에이리언 1이 지구력으로 212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네. 프로메테우스는 그보다 30년 전인 209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2093년이 뭐 과거라고는 나오지만 사실상 지금으로부터는 73년. 그치, 엄청 멀리 73년 후인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는 해요. 근데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적인 그게 있다 보니까 2093년이 훨씬 더 막 우주선 내부의 시스템이나 이런 게 더 좋아. 발전한 걸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들리 스콧의 작품답게 아카데미상 시각 효과상에 노미네이트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제목이 프로메테우스잖아요. 그러니까 에일리언 시리즈 중에 또 유일하게 에일리언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간 작품이에요. 갑자기 다크나이트가 생각나네. 다크나이트도 배트맨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배트맨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신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름에서 그 아이덴티티를 빼도 이건 여전히 그거야 하는 약간 진짜 그러네. 자신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왜 프로메테우스일까? 저는 지식에 집착하니까. 맞아. 프로메테우스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하나의 신인데 다들 무슨 신인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긴 하시죠? 네, 그 뭐 이제 스토리는 알아요.
불을 줬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신. 네. 맞습니다. 인간을 또 만들지 않았나요, 이분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불을 전달해 준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상 말씀 주신 대로 제우스의 명을 받아서 흙으로 인간을 빚었던 바로 그 장본인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서는 창조주라고 볼 수 있는 신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외계인들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설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화 제목에 프로메테우스는 사실상 창조주라고 치환해서 읽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에서 뭐 짧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불도 사실 신들이 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신들 몰래 빼돌려서 인간에게 불을 주었고 또 인간이 소의 어떤 부위를 신에게 바칠지 신이 선택하는 그 회의가 열렸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속임수를 알려줘서 살코기는 가죽으로 싸고 뼈는 지방으로 싸서 그걸 신들한테 보여줘서 신들이 지방으로 싼 뼈를 고르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살코기는 자기들이 먹고 뼈를 신에게 바치는 그거를 속임수를 처음 알려준 신이기도 이야, 해요. 그래요? 그래서 또 벌을 받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빡이 네. 치죠. 그래서 빡이 쳐서 이제 그 제우스의 미움을 사가지고 코카서스 바위산에 묶여서 매일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3,000년간 받게 됩니다. 3,000년. 그 그림도 본 것 같아요.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간 쪼이는 그 점이다 그림. 간이 이게 밤만 되면 매번 다시 생성돼가지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간을 다음날 또 쪼이고 또 맞아, 쪼이는 맞아. 그 형벌을 3,000년간 받았지만 와. 그래도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버텨냈던 아 근데 신이거든요. 그 프로메테우스는 자기가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애정이 가서 그렇게까지 한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사실 프로메테우스가 그 신화적으로도 되게 특이한 신이에요. 이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 희생한 신이 사실 잘 없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프로메테우스가 과연 무슨 상징인지를 가지고 아직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와. 그래요. 네. 그래서 영화 속의 이제 엔지니어들도 프로메테우스처럼 분명히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인간을 사랑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벽화들을 보면 이제 아직 원시인인 인간들에게 지식을 알려주고 좀 스승처럼 막 그들을 인도해주는 장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시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갑자기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엔지니어와 인간을 숙주로 자신의 새끼를 베게 하는 해괴만측한 이 에일리언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사실 맞아요. 이 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냥 보면은 호러 무비, SF 호러 무비 이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안으로 파고들면은 또 여기에 되게 깊은 세계관이 되게 이야, 장착이 네.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좀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약간의 종교관을 좀 접어두고 그냥 온전히 영화 속 세계관 안에서 이제 창조와 창조물의 관계 같은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조를 좀 세 가지 존재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창조는 이제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가 이제 아까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막 호모 사피엔스가 돼가지고 구석기 문명을 이어가고 있던 35,000년 전부터 이제 그들은 아주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구에 와서 이제 원시인들에게 알려주죠.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주면서 자신들의 별의 위치와 뭐 행성의 배열 이런 것들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저도 영화를 봤지만 왜 알려주고 왜 이렇게까지 인간들에게 잘해줬던 건지 왜 인간을 또 만들어내고 그 이유가 근데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엔지니어 사이에서도 엔지니어가 만약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올림푸스 신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서도 제우스 같은 엔지니어가 있을 거고 프로메테우스 같은 엔지니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인간을 그냥 어쩌다 만들었지만 그냥 쟤네는 뭐 별거 하찮은 존재들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멸망시켜도 되고 이런 제우스 같은 입장이 있었을 반면에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책임감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좀 알려주고 인도해주고자 하는 프로메테우스 같은 엔지니어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만약에 그 엔지니어들이 사는 별에 인간 만들었으면 엔지니어의 별에 인간이 있어야 되잖아 원래는 상식적으로. 근데 굳이 그 별에서 막 어쨌든 얼마나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좀 먼 곳에 이 지구라는 낯선 행성까지 와가지고 인간을 떨궈 놓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설정상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게 찬성파 반대파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찬성 반대파 때문에 이 행성에는 어쨌든 인간은 못 살게 하고 지구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정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이게 사실 리들리 스콧이 오피셜 이 얘기야라고 인터뷰한 거는 잘 없어요. 이제 팬들이 다 추측해서 그러니까. 좀 합의된 설들이 좀 있거든요. 썰이죠, 다 썰. 그거 위주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35,000년 전의 벽화를 이제 영화 속에서 우리 주인공 엘리자베스 쇼 박사와 남친인지 남편인지 하는 할로웨이가 이제 같이 그 벽화를 발견을 하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은 벽화 속의 외계인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내요. 그리고 그 가설을 영생을 꿈꾸는 대기업 회장인 웨이랜드가 네. 스폰을 하면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가 실행을 하게 맞아. 됩니다. 그 벽화가 한 군데서만 발견된 게 아니라 지구 그쵸. 곳곳에 그 맞아요. 문명들에서 네. 발견됐는데 곳에 발견됐는데 네. 35,000년짜리가 제일 오래됐다는 네, 네. 설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림에 다 이제 그림의 양식이나 그 그림의 뭐 그런 구도나 이런 그 별이라는 이 상징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네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아니 어떻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그 문명들이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냐 이런 설정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적인 생명체가 동일한 지적인 생명체가 동일한 행성의 배열 같은 것을 각기 다른 위치의 그 원시인들에게 알려줬다. 그러니까 요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 엘리자베스 쇼는 네. 그거를 되게 진실이라고 믿게 되죠. 그쵸. 가설이긴 하지만 맞아, 자기는 약간 엔지니어라는 존재들이 인간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프로메테우스호에 몸을 싣게 되죠. 근데 영화 제일 첫 번째 시퀀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저 처음에는 그거 되게 그냥 맞아. 흘려봤거든요. 그냥 뭐 하얀 애가 갑자기. 좀 이상해요 사실. 저 처음에 약간 그것마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어, 너무 맞아. 하얗고 눈이 너무 크고 이래가지고. 진짜. 걔도 엔지니어 아니에요? 걔가 그쵸, 엔지니어예요. 그쵸.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되게 그래요? 중요한, 그 정도였어? 그 모든 일의 시초가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막 아름다운 물과 식생이 풍부한 어떤 별의 모습을 보여줘요. 거의 지구 맞나요? 근데 거기가 바로 원시지구예요. 원시지구고 뭐 생명체는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 인류는 없는 원시지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커다란 폭포 위에 네. 이제 엔지니어 한 명이 서 있는데 이제 그 옆에 거대한 UFO가 UFO. 떠오르고 있어요. 맞아. 그게 뭐냐면 그 UFO가 그 엔지니어 한 명만 남기고 떠나는 중인 거예요. 아 떠나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엔지니어는 UFO가 떠나는 걸 보고 갑자기 옷을 벗더니 준비되어 있던 물약을 이렇게 마십니다. 근데 아마 한숨을 확 쉬면서 맞아. 물약을 마셔요. 근데 물약을 마시니까 몸속에 있는 그치. 모든 것들이 DNA 단위로 다 끊어지면서 아, 그게 그 장면이구나. 소멸해서 죽게 돼요. 아, 네. 소멸해서 죽는데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그의 분해된 몸이 이렇게 폭포 속으로 맞아. 떨어지는데 그 안에서 물 속에서 다시 그 분해된 세포들이 다시 분열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시퀀스가 끝이 나거든요. 그게 그러면 생명의 시초인가요? 생명의 그쵸. 생명이라기보다는 인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맞아, 것으로 맞아. 첫 번째 시퀀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아, 걔가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태어난 거구나. 맞습니다. 그의 DNA를 기반으로 해서 세포가 분열하면서 네, 원시 지구의 인류가 창조되었다라는 그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장면이죠. 그러네요. 걔는 그러면 지구에 남겨지고 자기가 그걸 분해낼 줄 알면서도 마셨으니까 자살한 거네. 사실 미션이 자살 미션이네. 그러니까 얘가 제비뽑기. 져서 그러니까 한 명은 가서 자기 몸을 분해시켜야 돼요. 져서 근데 이제 네, 져가지고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운이 없었다. 네, 거기 와서 한 명 잘못 걸려가지고 동료들은 이제 떠나고 자기가 이제 몸을 분해시켜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그렇기보다는 아까 이프님 말씀해주신 그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 중에 프로메테우스 같은 신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조물주가 되는 거죠. 사랑 대신 조물주가 어떤 사랑이나 책임감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희생을 해서
이렇게 물 아래로 흘러내린 것처럼 아마 그런 어떤 엔지니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나는 죽지만 나 이후에 인간들이 많이 퍼져 나갈 것이다. 그 꿈을 꾸면서 죽은 거죠. 사명감. 네, 사명감으로. 어떻게 보면 멋있기도 하고. 물론 제비뽑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비뽑기일 수도. 왜냐면 네. 되게 한숨 쉬거든. 그치. 맞아, 한숨 쉬어. 나는 어쩔 수 이렇게 없다. 가설이 두 개 정도 있다.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었어. 예, 근데 예. 그래서 그 몸이 흩어지면서 불쌍하네. 인류가 태어났다. 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그러면은 이 유전공학이 고도로 발전한 문명인 거잖아요. 엔지니어는 사실 이 몸을 분해해가지고 새로운 그치. 생명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네. 유전공학이 굉장히 발달한 맞아, 행성에서 온 건데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자기 한 명을 이렇게 희생해 가면서까지 인류를 여기에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에이리언 커버넌트까지 다 봐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아요. 맞아. 나중에 나오겠죠. 그거는 그죠? 아마. 뭐 또 네.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력한 설이 이제 팬들이 만들어낸 유력한 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어떤 전쟁이나 어떤 그런 공격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생화학 무기인 검은 물약을 개발을 해냅니다. 그 이제 에이리언을 생화학 무기로서 개발을 해낸 거죠. 근데 그 물약은 이제 살아있는 유기물에 닿으면 그 유기물의 조직과 결합해서 새로운 생명체인 에일리언으로 탄생을 하는데 그 에일리언은 신체가 아주 강력하고 빠르고 또 성격은 포악해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로 아주 딱이에요. 진짜 근데 무서워. 그 물약은 무조건 이제 엔지니어나 이런 인류의 형태에 기생되어야지만 완벽한 형태로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 프로메테우스 영화 안에서 그 프로메테우스호가 처음 그 LV-223이라는 행성에 내려가지고 엔지니어의 우주선을 탐사를 할 때 좀 덜 떨어진 애 두 명이 그 폭풍 치기 전에 탐사선으로 대피를 못하고 맞아, 그 맞아. 우주선 안에 갇혀요. 네네. 갇히는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맞아요, 막 여기저기 그냥 가만히 있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검은 물약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맞아요. 그때 그들의 발치에 웬 지렁이 같은 게 잠깐 맞아. 나오고 네네. 그 다음에 코브라 같이 생긴 외계 생명체를 만나게 음.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코브라 같은 생명체는 검은 물약을 먹은 지렁이 안에서 태어난 에이리언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 물약은 오. 어떤 생명체 안에 기생하냐에 따라 형태가 오. 달라져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나 엔지니어의 몸에 들어가야만 그 완벽한 형태의 에이리언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돼지나 뭐 다른 가축한테 하면은 그 모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겠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이런 형태의 숙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완벽한 형태의 에일리언의 이름이 제모노프. 제모노프. 네, 제모노프라고 하는데 그때 에일리언도 다 이름이 있었잖아요. 네네. 제모노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무조건 인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근데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위해 자신들을 그렇게 많이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전자를 배양한 자신들과 비슷한 하위 문명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개체수가 늘어나면은 한 방에 걔네를 다 에일리언 숙주로 쓰기 위해서 이거 말이 된다. 지구까지 그래요? 와서 한 거예요. 자기 행성에서 하면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자기들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약인지 아니까 머나먼 야. 행성에 와서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한 숙주로서 인간을 창조해냈다. 제가 이렇게 진짜 말이 봐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중 하나 제가 생각 들었던 거는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외계 문명에 조물주라 생각하는 어떤 외계 문명에 실험용 쥐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와. 근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진짜 딱이네. 네. 얼추 맞췄네. 아니 그럼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 무기 만들려고 그런 거네. 숙주로서 길렀을 뿐이에요. 나쁜 놈들이네. 그러면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우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조금 되게 좀 거부감이 드는 설정이죠.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인간이 지금 지구상에 나온 지가 몇만 년 됐잖아요. 그리고 그 몇만 년 동안 안 오다가 가만히 놔두다가 이제야 또 오는 이유는 뭐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충분히 늘어나야 한 방에 많은 에일리언을 생성할 수 그럼 있으니까 그 몇만 년 동안 기다린 거야? 조금 기다린 거죠. 번식할 때까지 조금 번식할 기다렸다가 이 정도 개체수면 됐겠다 했을 때 그럼 지금 오면은 에일리언 70억 마리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예전에 왔으면 뭐 1억 2억 마리밖에 못 만들 거 그러니까 좀 기다렸던 게 아닌가. 또
또 한편 여기서 더 나아가서 걔네들의 수명이 막 몇 억 년 될지도 모르겠네요. 막 과장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시간이 우리한테 뭐 1만 년이 되게 길지만 걔네들한테 되게 짧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파리 기르는 느낌인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초파리는 아니 왜 이렇게 뭐 하루라는 시간을 엄청 길게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난 잠깐 쉬다 온 걸 수도 있고 잠깐 쉬다 왔는데 몇만 년이 흘렀어.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엔지니어 문명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그들이 그냥 유전공학이 엄청 발전했다 이거밖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추측하거나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설명이 되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생체 무기인 제모노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나오거든요. 에일리언 1과 프로메테우스와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에일리언 1과 커버넌트에서처럼 알에서 대기하고 있던 페이스허거가 인간의 얼굴을 덮고 자신의 꼬리를 이렇게 식도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폐에 찔러 넣은 다음에 인간의 폐에 유충을 낳고 그 유충이 숙주의 가슴을 뚫고 체스트버스터로 태어나면 그게 조금 성장을 하면 제모노프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왔는데 검은 물약에 감염된 남자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 여성의 몸에 낙지가 생기는데 낙지. 네, 이 낙지가 트릴로바이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모든 에일리언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릴로바이트가 사실 페이스허거랑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트릴로바이트가 좀 커가지고 그 맨 마지막에 엔지니어에게 자기 다리를 꽂아 넣거든요. 입 안에. 근데 그게 이제 그 엔지니어의 폐에 자기 유충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충이 다시 자라나서 체스트버스터로 뚫고 나오면 그것도 제모노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모노프를 만드는 방법. 만드시게요? 이거를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이 이걸 다 생각해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각본가와 이렇게 의견을 하면서 생각이 느꼈지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설정 자체를. 그래서 이 에일리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에일리언 알 하나와 인간 하나 혹은 검은 물약 하나와 인간 남자 하나, 인간 여자 하나, 또 다른 숙주 하나 이렇게 필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에일리언 하나 만드는데 숙주가 3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자기들 희생해서 만들기에 너무 얘가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쵸.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숙주가 많이 필요하니까. 전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진짜 궁금했는데 원래 걔네 그 나오면 배에서 뚫고 나오는데 되게 쪼만하잖아요. 미니미처럼 생겼는데 걔가 진짜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되게 커진단 말이에요. 엄청 됐다 커지는데 왜 커져요? 어떻게 커져 걔가? 제 생각은 허물 벗잖아요. 에일리언 1에서 허물 벗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갑자기 커지나요? 그만큼 우등한 생명체라는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세포 분열 해가지고 얘가 분열해서 갑자기 커지나? 체세포 분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 몸에 기생했을 때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르게 자라잖아요. 진짜 빠르거든요. 엘리자베스 쇼 박사 자궁 안에 생겼을 때도 10시간 만에 3개월짜리 태아의 모습이 됐다고.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아까 그 지렁이에 가면은 뱀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됐다 컸어, 걔도. 사람 몸에 오면은 거기서 뭐 자기 혼자 세포 분열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 몸 안에 있는 조직과 만나서 새로운 조직을 계속 형성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장기들과 그냥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렇게 거대해지는 거거든요. 몸 안에서는. 근데 크고 나서는 사실 체세포 분열을 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곤충에서 모티브를 많이 가져왔다고 이래요. 그래서 그 사실 곤충들도 그 허물 한번 벗고 나면 되게 커지거든요. 뱀도 그렇고 파충류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허물도 저는 그 집에 가재도 키워봤지만 가재가 키워봤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조만한 데서 더 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만한 데서 더 큰 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재가 허물을 벗는 거 생각해 보면 작은 데서 큰 게 나오는 게 이게 생각해보세요. 큰 데에서 작은 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진공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불 같은 거 진공 포장했을 때 포장지 벗기면 이불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에 좀 젖어 있는 상태면은 사실 부피가 줄어드는데 그게 공기와 만나고 건조가 되고 이러면 사실 더 빵빵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가재가
가재가 가재도 그렇다는 근데 건 아닌데. 허물을 벗으면은 처음에는 허물 벗고 나서는 이게 좀 말랑말랑하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맞아요. 좀- 그게 딱딱해지고 건조되면서 좀 더 부피가 와,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생물학을 배우네. 생물은 아니고 네, 비셜. 아 진짜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커주는구나 얘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들은 이제 인간이 어느 정도 개체수가 번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류를 멸망시키러 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도 자기들 안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한테 에일리언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LV-223 행성에서 좀 동면을 하면서 있었던 거죠. 덕분에 그치. 인간은 사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 수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처럼 영화는 약간 우리가 사실 지금은 우리 인간이 좀 숭고하고 인간이 사실 우주의 주인공 같기도 하고 그런 약간 착각 속에 빠져서 있는데 이제 이런 인간이 사실상 더 발전한 문명에서 만든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한 숙주에 불과하다는 설정을 계속 보여주면서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흔드는 새로운 공포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무서워가 아니라 헐 내 존재가 너무 가치 없네. 그거에서 오는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아 진짜 그러네요. 여러분은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어떤 외계 문명체의 숙주 혹은 실험체로서 만들어져서 여기서 사육당하고 있는 거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저는 진짜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이제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됐던 관념들이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만큼 우리는 인간들은 고귀한 존재야. 너무나도 귀해. 이런 관념을 주입받으며 살았거든요. 근데 그랬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충격이기도 하고 아 인간이 이따위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우리가 왜 이 촉발이라니? 그런 거죠. 실험체 어떻게 보면 실험실의 쥐 같은 그쵸. 존재였다니. 그쵸. 네. 이건 진짜 어떤 발상의 전환인 것 같기도 하고 충격이네요. 그래서 이 영화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 진짜. 그러면서 만약에 진짜 이게 이런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결국 사실인 게 밝혀진다면 여전히 우리 삶이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을지 그게 되게 의문스러워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종교도 없고 근데 뭐 과거에 잠깐 뭐 교회를 다닌 적이 있긴 하지만은 막 그렇게 제가 실험용 쥐라고 인식을 하더라도 제가 안 믿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제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걸 같아요. 회의감이 느끼거나 그 실험용 우리 안에서도 나는 내 나름의 포지션이 있고 맞아. 내가 지킬 건 지키고 갖고 나갈 건 갖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죽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든 그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중요한 거야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무엇을 믿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 사실 맞아. 이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그래요? 같아요. 실제로 그럴지언정 그치. 뭐 우리 삶이 그렇게 가치가 없을까? 실제로 그럴지언정 맞아. 그건 맞는 것 같아. 이런 믿음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또 기독교적인 설정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죠. 아까 엔지니어가 2000년 전에 지구로 쳐들어가려다가 사고가 나서 동면에 빠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영화 시점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언제냐? 네, 기원 후 0세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오. 활동하던 시기예요. 네. 그때 맞춰서 인류를 멸망시키러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필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시기에 멸망시키는 걸 실패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제 어떤 팬은 사실 예수님도 이 영화상에서는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었다. 나도 그 얘기 라고 들어봤어. 설정을 하기도 해요.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엔지니어는 얼굴이 피부도 하얗고 눈도 그런데 네. 알아보지 그러면 아니 뭐 분장을 해도 유전 공학을 아주 네. 발전했으니까 인간의 네네. 뭐 외형을 쓰고 왔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래서 사실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것처럼 네. 예수님도 인간에게 되게 진리와 지혜와 네. 도덕 같은 걸 네. 가져다 주었잖아요. 네.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창조물을 위해 희생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 프로메테우스와 예수님의 존재가 좀 닮아 있는 그러네요. 그런 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진님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우선 종교를 안 믿는 사람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요.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림을 했을 때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있나요?
무엇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진짜 알아볼 수 있을까?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 예수님의 흔히 생각하는 그 표상이라고 할까요? 그 예수머리라는 어떤 고유 헤어스타일도 계시고 백인의 쌍꺼 눈썹 되게 짙으신 그런 모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종교학자나 인류학자가 생각한 역사학자가 생각한 예수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흑인이라는 설도 네, 있잖아요. 그런 진짜, 여러 진짜.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제가 뭐 종교를 부정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도 기독교 다니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아무튼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라는 게 늘 궁금했어요. 그가 와서 기적을 행하면 믿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가정을 하면은 그쵸 기적을 행하면 바다를 믿겠죠. 가르거나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을- 기적을 보여달라고 일단은 하는 것 사기꾼 같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똑같이 병든 자가 있는데 일어나라고 했어. 그리고 이게 유튜브로 전파가 됐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믿을까요? 애매하다. 악플 달릴 것 같은데. 저 쇼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 개인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2000년 전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을 비교했을 때 사실 우리가 지식도 너무 많아졌고 조금 사실 성질도 되게 영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심을 하고 좀 과학적으로 물증이 있어야 믿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맞아요. 사고 방식이. 그쵸, 근데 2000년 전 사람들은 사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쁘고 그랬어도 우리보단 좀 순수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거든요. 맞죠? 기적을 여러 기적을 행했지만은 보고도 안 믿었죠. 이 사람 이단이고 사이비다가 안 믿었습니다. 맞아. 헌들 지금 더 이성적인 판단과 아까 영악하다고 표현했지만은 저는 약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합리적인 판단이 이렇게 대세가 된 이렇게 상황에서는 과연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거든요. 사실 설득력이 그렇다면 설득력이 예수님 벌써 재림을 진즉에 했는데 몰라 사람들이 안 믿어가지고 맞다. 돌아가신 거 아니야? 방법이 따로 없어서 그냥 대충 어디 그건 너무 살고 계신 웃기잖아. 거 아닌지. 코미디인데 맞다 돌아가셨어.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도대체 나는 누굴 믿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이 영화에서도 사실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약간 그 신앙, 믿음에 대한 그런 의심이나 네네.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는 한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해 볼 거는 바로 AI. 네, 엔지니어가 이제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AI를 만들었죠. 그래서 웨이랜드사가 이제 그 웨이랜드 회장님이 만든 회사 이름이 웨이랜드사예요. 웨이랜드사에서 처음 만든 AI가 바로 데이빗입니다. 이제 근데 본의 아니게 영화 AI에 나오는 소년의 이름도 데이빗이잖아요. 와. 데이빗을 뭔가 뭘로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 봐요. 오마주인가? 그래서 그 데이빗의 이름이 왜 데이빗인지는 사실 에일리언 커버넌트 초반부에 살짝 나오죠. 네. 웨이랜드가 데이빗을 만들어서 깨워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데이빗이 옆에 있던 다비드 조각상을 보고 자신의 이름은 데이빗이라고 대답을 그쵸. 하죠. 그러니까 다비드가 영어식으로 데이비드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리고 엔지니어의 그 하얀 피부와 탄탄한 몸매가 사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조각상을 모티브로 애초에 만들어낸 거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불리는 다비드상을 모티브로 인간의 창조주인 엔지니어와 인간의 창조물인 데이비드 둘 다 탄생했다는 점에서 되게 또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사실 그래서 에이리언 이 프리퀄 시리즈에서 데이비드는 사실 제 생각에는 주인공이자 최종 빌런이자 모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주인공이 최종 빌런일 수 있지 하시겠지만 아마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분고분 자신을 만들어준 아버지인 웨이랜드의 영생을 위해서 움직이는 듯이 보였지만 결국은 아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들 이제 유명한 패드립을 치는데 모든 자식들은 부모님이 죽기를 바란다. 맞아. 부모님이 죽고 나면 나는 자유다. 같은 이제 유교걸 유교보이가 듣기에는 거북한 패드립을 되게 당연한 듯이 칩니다. 네. 그리고 웨이랜드가 엔지니어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치. 행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들지만 사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프로이트. 프로이트가 이제 그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사실 인간은 어릴 때 동성인 부모를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하며 이성인 부모는 사랑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 이거를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죠. 이것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일환인데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이거예요. 오이디푸스가 이제 어떤 왕가의 아들인데 이제 신탁이 있었어요. 얘가 자라나면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라는 맞아요. 신탁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오이디푸스를 어릴 때 버리게 되는데 이제 오이디푸스가 다 자라서 자신의 부모님인지 모르고 자신의 아버지를 실제로 죽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맞아. 자신의 뭐 눈을 뽑아버리나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신화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처럼 데이비드는 자신을 만들어준 웨이랜드를 뭔가 계속해서 증오하고요. 그러네요. 죽이고 싶어하는 느낌을 좀 받고요. 맞아.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엘리자베스 쇼는 약간의 뭐 모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뭐 사랑하는 감정 같은 걸로 그녀를 약간 좀 위해주는 모습이 좀 보였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프로이트의 이런 것들도 좀 차용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야, 진짜 레퍼런스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이분이 신화에서도 따오고 대단하네요. 로마 신화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비드는 AI지만 자기가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동면에 빠졌을 때 혼자서 재밌는 영화도 보고 공부도 하고 노래도 듣고 농구도 하면서 인간처럼 지내죠. 맞아. 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검은 물약을 혼자 연구해가지고 할로웨이한테 먹이게 된 장본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네. 자기가 그냥 한 거거든요. 자유의지로. 네. 그렇게 해서 엘리자베스 쇼 몸 안에 에이리언을 잉태시켜버리고 그녀를 그 잉태된 상태로 동면시켜서 그녀랑 에이리언을 지구로 운반하려고 좀 이제 모략을 세우기도 하죠. 네. 또 그 맨 마지막에 몸과 머리가 엔지니어에 의해 분리되잖아요. 네. 네, 그때도 끝까지 막 생존 본능 같은 걸 보이면서 엘리자베스 쇼를 계속 속여가지고 맞아. 같이 협업해서 행성을 탈출하기까지도 하죠. 맞아.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와 생존 본능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인간 같아서 얘가 맞아. AI가 맞는지 계속 의혹이 들게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엔지니어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자신을 만든 것처럼 자신도 어떤 창조를 하는 창조주가 계속해서 되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 네, 그런 모습이 이제 다음 프리퀄인 에일리언 커버넌트에서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감독이 AI 캐릭터를 넣은 게 사실 이번에 두 번째잖아요. 에이리언 네네. 1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네. 그렇고. 근데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에이리언 1에서 애쉬도 데이비드처럼 외계 생명체를 지구로 몰래 운반하려는 네. 계속 그런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고 맞아. 또 목이 날아간 채로 목만 댕강댕강 남아서 계속 말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그게 다 데이비드랑 되게 겹치는 설정이었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물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애쉬는 그냥 아저씨고 데이비드는 마이크 패스밴더였죠. 그렇죠. 너무 잘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감이 좀 다르게 왔던 것 같아요. 네. 몸값의 차이가 있죠. 잘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독은 데이비드 캐릭터를 통해서 창조된 것은 네. 언제나 자신이 창조주가 되고 싶어한다. 이런 욕구를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창조가 어떤 숭고한 뜻이 있거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데이비드가 저를 왜 창조하셨어요 했을 때 그냥 할 수 있어서 라고 맞아. 대답하는 장면이 능력이 나오거든요.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별 숭고한 뜻이 없어요. 그냥 맞아.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야라고 하면서 창조란 특별한 게 아니라 어쩌면 생명체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 맞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고 뭐 핸드폰을 만든 것도 만들 수 있고 그게 또 유용하니까 필요하니까 만들고 인간이 또 뭔가 만들어내는 뭐 인조인간을 만드는 것처럼 신도 그냥 우리를 만든 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창조주, 창조 이런 것들 되게 성스럽고 숭고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그냥 생명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도 뭐 생명체를 창조하진 못하지만 뭐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뭔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창조해내고 하자 하는 욕구가 누구나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처럼 창조란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욕구가 아닐까라는 이런 고찰이 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AI나 어떤 엔지니어처럼 그런 기본적 욕구란 건 동의를 하고 대신 좀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기보다는 고차원적 욕구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과 비슷한 어떤 대상을 새롭게 만들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패스벤더도 굉장히 그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AI고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쵸. 능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쯤 되니까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인간도 시대를 보면은 2100년대 이 정도면 되게 고도화된 사회인데 그쵸. 이쯤 되면은 나랑 굉장히 비슷한 어떤 무언가가 만들고 싶은데라는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맞아. 그 메슬로우 위계 그러니까 단계 뭐, 그거를 그거, 다 채우고 나면 맨 자아실현 마지막에 있는 게 창조의 욕구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네.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인데 창조라는 게 자아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자기 복제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나와 비슷한 존재를 만듦으로써 뭔가 좀 만족감을 느끼는 나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낮은 존재, 좀 엔지니어보다 그쵸. 조금 낮은 존재 근데 자기 인간이고. 복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데이비드는 자기 복제를 하진 않잖아요. 그냥 어떤 창조라는 행위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고파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창조인데 그게 이제 자기와 뭐 자기로 완전히 복제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와 좀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좀 뭐랄까 자기를 투사하는 거기에 이제 좀 자기를 과몰입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데이빗이 이제 나중에 만들어내는 이제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무수한 생명들은 자기의 자식들인 거잖아요. 내 새끼인 건데 그런 의미에서 자기 복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자기 복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결국 신들도 자기랑 비슷한 형태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설정이 모든 신화에서 나오기도 그러니까 다른 하고, 모양을 할 수도 있는데 엔지니어도 자기랑 비슷한 유전자가 100% 같다고 나오잖아요. 인간을 딱 사람 만들기도 모양, 하고, 인간 모양으로. 네, 인간도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AI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자기 복제일까요? 아니면은 창의력이 딸려서 그런 걸까요? 문득 그런 아이디어가 드네. 우리가 완벽하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설계를 할 수 있다면 또 다르게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뭔가 이런 건 있지 않아요? 우리랑 가장 완벽한 형태는 나와 닮은 사람 뭐 이런 거 있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디자인을 생각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AI의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서 최고의 기술에 있는 것은 사람 형태란 말이죠. 그게 마이클 패스벤더처럼 나오는 거고. 근데 너무 같으면 또 이게 불쾌한 골짜기라고 해서 불편한 맞아. 지점이 분명히 느껴진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데이비드. 맞아요. 네. 요즘 딥페이크 기술 이런 걸로도 맞아요. 이제 맞아. 가짜 인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정말로 트럼프나 푸틴이 연설하는 것처럼 아예 딥페이크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정치적으로도 위험할 것 같긴 한데 네. 창조도 그렇고 자기 복제도 그렇고 약간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비록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더라도 우리 깊은 내면에서는 사실 우리도 막 그런 걸 원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창조는 바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이제 엔지니어와 AI를 이어주는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그 눈치를 채셨나요? 에이리언 1, 프로메테우스, 에이리언 커버먼트 세 시리즈 모두 다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맞아요. 점에 맞아요. 네, 그래서 에이리언 1은 노스트로모 화물선의 제3황해사 리플리가 주인공이었고 프로메테우스는 엘리자베스 쇼 박사님께서 주인공이셨고 그다음에 에이리언 커버넌트는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떠나는 커버넌트호의 제3황해사 다니엘스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실 창조를 생명체의 당연한 욕구로 보는 그 감독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쓰는 게 좀 사실 당연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사실 영화 내에서 남자들이 남자 캡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픽픽 죽고 막 도망가고 이러는데 이제 여자 3명이서는 끝까지 이성적으로 에일리언과 맞서 싸우고 마지막 생존자가 되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감독이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즘을 끌어올리려 했다 이렇기보다는 그냥 생명 창조를 다루고자 했던 그의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3명의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 약간 mother,
모성으로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에 반해 아버지의 모습은 웨이랜드로 좀 비춰지죠. 그래서 영생을 추구하는 추하고 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게 되시고 진짜 추하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뭐 죽던 희생하던 그런 건 상관하지 그치. 않죠. 네, 그리고 맞아. 그러다가 이제 엔지니어한테 얻어맞아서 죽게 됩니다. 엔지니어와 이제 웨이랜드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외계어로 대하는 장면이 좀 잘려 있는데, 잘렸구나. 네,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 가면은 그 풀 버전이 있어요. 감독이 일부러 자르고 그리고 자막도 안 달아서 내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주지 않고 관객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유튜브에 가면은 자막이 달린 풀 버전이 나오는데 뭐 별 얘기는 아닌데 이제 뭐 그대로 데이비드가 웨이랜드의 말을 통역을 해서 엔지니어에게 뭐 말을 해줘요. 나는 이제 영원히 살고 싶고 너희에게서 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왔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해달라. 그리고 얘는 내가 만든 생명체인데 데이비드는 내가 만든 생명체인데 봐라 너도 창조주인 것처럼 나도 창조주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살 자격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되게 화가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물론 죽이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인류였지만 뭐 2000년이 어떻게 하다 보니 지나게 돼서 문명이 발달해서 자기를 먼저 찾아왔는데 자기 창조물들이 근데 뭐 조금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창조물이 얼마나 발전을 했을까. 근데 봤더니 막 너무 늙고 추해. 늙고 추하고 막 기껏 요청하는 게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약간 분에 넘치는 그런 거를 꿈을 꾸면서 또 주체 넘게 막 자기 창조물 주제에 또 자기가 창조주가 됐다면서 AI를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장면들이 다 너무 주제 넘는다. 약간 좀 화난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화났구나. 난 왜 그래? 갑자기 왜 때리나는데.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A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AI를 만들었지만 아무리 걔가 똑똑하고 그렇다 해도 아마 인간보다는 못하다고 아마 다들 생각을 그치. 할 거예요. 네, 뭐 맞아, 감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영혼이나 이런 네네. 거에 있어서. 네. 근데 그 AI가 자기 혼자서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건방지죠. 너무 화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괘씸하지. 내 창조물 주제에 너가 다시 그래. 창조주가 돼? 누구 허락으로? 네가 약간 감히. 근데 엔지니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 실험용 쥐가 생명체를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주제 넘어 보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엔지니어의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 와중에 엘리자베스 쇼 박사가 계속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또 탐사선이 처음 행성에 착륙했을 때도 해가 지니까 탐사를 내일 하지 않겠냐고 캡틴이 얘기를 했을 때 선원들이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기다리냐 오늘 바로 보자 막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실 신앙심이 파괴될 만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간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그게 약간 아까 이음님이 얘기하셨던 이런 그 중요한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험체이거나 뭐였을지언정 우리가 계속 믿고 어떤 신앙을 가진다면 그것이 또 진실이 되고 현실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아니 근데 진짜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날 만들었다는 그 지점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만약 여기 영화 설정처럼 외계인들이 우리를 실험용 쥐로 만들었어.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깨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흔들릴 것 같거든요. 네.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만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만들고 쟤네들이 만들었대. 그럼 하나님 뭘 했지? 나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을 안 만들었으면 그래서 하나님 이게 역할이 뭐지? 사실 이 창조의 연결고리 속에서 엔지니어는 다시 누가 만든 건가 그치. 하는 의문이 남게 되거든요. 음. 엔지니어가 뭐 태초에 있었겠어요? 엔지니어 누가 만들었을까 했을 때 그러네. 만약에 이제 절대신이 있다면 절대신이 엔지니어를 만들었고 사실 엔지니어 하나밖에 안 만들었고 한 그치. 종류밖에 그 외의 생명체는 모두 엔지니어의 엔지니어가 파생한 생명체가 아닐까 이렇게도 영화 속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엔지니어인가요? 그 엔지니어 기술 공학자가 모든 생명 인간뿐만 아니라 뭐 토끼도 만들고 닭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든 그런 정확히 모르겠지만 엔지니어는 사실 엘리자베스 그치. 쇼 박사가 네. 붙인 이름이에요. 네. 이 사람을 뭐라고 맞아요. 부를까 했을 때 엘리자베스 쇼 그러니까요. 박사도 이 사람이 뭔가 이제 공학자, 엔지니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숭고한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문명이었고 우리는 그냥 그들의 이제 종속된 하위 문명인 게 아닐까라는 의문까지 좀 주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사실 엔지니어의 내용이었던 거, 엔지니어의 역사일 뿐 와우. 우리는 뭐 그거를 뭐 필사하거나 베껴 썼을 뿐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와 충격이다. 네, 되게 충격적인 네, 설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엔지니어, 인류, AI로 세 가지 형태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 영화 전체적으로 이게 모성은 아름답다, 부성은 얼룩졌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감독 본인도 되게 심각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가정사를 좀 보긴 봐야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스토리는 이 정도로 다뤄보고 이제 이 영화로 대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다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네이버 댓글에서 봤는데 엘리자베스 쇼 박사랑 샤를리즈 테론이 마지막에 그 엔지니어 우주선이 추락해서 자기네들 쪽으로 기울 때 그거를 앞으로 피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피하면 될 거를 계속 앞으로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베스트 댓글에 제발 옆으로 뛰라고라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 그걸 본 사람은 알겠구나. 사실 그게 이 영화의 교훈이다. 누가 그렇게 써. 옆으로 뛰면 뭐가 산다. 기울면 옆으로 뛰자. 그래야겠다. 그게 이 영화의 교훈이다라는 글을 봐가지고 약간 되게 공감을 했었는데 아 너무 웃기네요. 그것도 하나의 교훈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살고 싶다면 옆으로 뛰자. 네, 알겠습니다. 진짜 교훈은 사실 좀 너 자신을 알라? 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지구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사실 그 전에 주인이었던 공룡보다도 짧게 살았거든요. 맞아요. 우주의 역사가 140억 년이고 엄청나네요. 지구의 역사가 38억 년인데 그에 비해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겨우 3만 살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조금밖에 안 살았는데 자꾸 우리 스스로 좀 자만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 자만의 결과가 이 영화에 나오는 데이빗처럼 AI가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우주에 아직 다른 생명체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유일한 생명체라는 보장이 아직 전혀 없는데 우리는 막 특별하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AI도 그렇고 유전공학, 생명공학 같은 거를 발전시키면서 생명을 복제하고 계속 조작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창조주가 있다면 참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뭘 하고 있는 건가. 진짜 보면서 이 미개한 아이들이 더 미개한 거를 막 만들고 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엔지니어가 악이라고 생각하세요?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그냥 숙주를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것뿐인 거예요. 그들은 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근데 그 상대적인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그 선악이 그러니까 실제 실험용 쥐 입장에서는 인간이 되게 그냥 악일 거 아니에요. 괘씸하게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생체 실험하고. 근데 실험용 쥐랑은 조금 다른 게 쥐는 그냥 생명체잖아요. 애초에 생명체인데 인간이 없었어도 있었을 생명체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또 다르네. 새로운 동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뭐 창조하고자 만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숙주를 삼기 위해서 새로운 동물을 하나 만들었어. 애초에 그 동물은 인간이 없었으면 없었을 동물이에요. 없었을 건데. 근데 그 동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자기가 원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썼어. 그랬을 때 정말 나쁜 행동일까? 제가 봤을 땐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 윤리라는 게 있는데 뭐 AI를 만드는 건 괜찮아요. 어떤 기계를 만들든 그건 생명이 없으니까 걔 스스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우리 인간도 그렇고 어떤 뭐 지적인 생명체가 다른 지적인 생명체를 만들었다. 그럼 걔는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사고를 하잖아요. 감정이 있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삶을 산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용해 먹었다는 거 이건 생명 윤리에 어긋난다. 근데 사실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유전자 조작한 돼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육해서 근데 애초에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돼지가 몰라. 자기 삶은 고귀한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애초부터 인간을 먹히기 위해 태어났고 그냥 먹히는 운명이야. 그렇다고 했을 때 근데 우리는 고기를 맛있게 먹어.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막 나쁜 행동이라고 막 어떻게 정의 내리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어렵네요.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입장에서 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우리를 만든 누군가의 조물주가 있다면 조물주 입장에서는 선한 행동 중 하나였던 거일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 복지 이런 것처럼 뭐 거기도 우리에게 복지를 좀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인 것 같아요. 윤리라는 것도 걔네들 입장에서는 선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악인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악인 거고. 윤리가 상대적이다. 네, 그건 상대적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전혀 비윤리적이지 그치. 않았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을 실행하겠다는 건데 뭐가 어때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서 사실 엔지니어를 절대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우리 인생이 그냥 진짜 아무 가치가 없냐, 애초에 에일리언 숙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윤리가 되게 상대적이다 그런 얘기도 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다 뭐 무의미한 일들이 아니다. 아니지. 이런 메시지도 같이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 영화에서 제일 크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대신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하긴 하지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뭐 숙주거나 실험체거나 어쩔지는 모르는 거니까 늘 자만하지 말고 약간 내가 최고의 생명체다라고 약간 막 착각하지 말고 맞아. 겸허한 자세로 좀 살아가는 것 자세도 필요하다. 맞아요. 약간 이렇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좀 있었던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치.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또 받고 또 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외계 문명이나 뭐 전쟁 아니면은 지구 종말 같은 영화들이 계속해서 소비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아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제 제가 막 요번 시간에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어떤 거냐면 저는 영화라는 매체 아니면 소설이라는 거 아니면 뭐 웹툰이나 이런 매체들이 있잖아.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이야기로 된 매체인데 그 매체들이 왜 존재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특히나 작가들이 본인도 많이 할 거고 내가 소설을 왜 쓰지? 근데 소설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의 작가들이 소설은 원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만 이런 뭐 자기네들 따내는 겸손의 표시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소설의 쓸모 뭐 영화의 쓸모를 이제 논할 때 지금 오늘 말했던 이런 부분들 가정을 하잖아요. 실제 이거는 완벽한 허구인데 이런 가정 자체가 인간 이 이야기를 진짜 어떻게 보면 진실처럼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이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럼 인간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건 만약에 진짜 if라는 것처럼 만약을 추측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보면서 진짜 겸손해질 수가 있고 실제 인간이 신이 안 만들고 진짜 어떤 외계 생명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우리의 행동을 지금까지 좀 오만했던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인간을 오만으로 그렇게 퍼지게 된 솔직히 인간이 다 만들어내는 질병이잖아요. 이게 걔네들 박쥐 서식지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수많은 그 지구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전쟁들 질병들 거의 대부분 인간들이 자초한 거거든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탐욕으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는 모든 매체들이 의미가 이게 쓸모가 있다. 저는 그런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아니라 이 2시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단지 오락거리가 아니라 인간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위치나 그런 걸 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이런 콘텐츠들이 사실 저는 별로 징그러워가지고 사실 시작하면서 되게 후회했는데 또 웃긴 게 이게 쿠엔틴 타란티노 거는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 안 잔인하게 느껴졌는데 이것도 계속 보다 보니까 안 봐지더라고요. 가슴이 터지네. 또 찍고 나오겠네. 흐뭇한 얼굴로. 막 처음에는 막 엔지니어도 징그러웠는데 엔지니어 나중에 너무 착해 보이고 그쵸? 엔지니어 나중에 우리 편 같이 막 착해 보이고 순둥이 같아.
그래서 막 약간 스스로 내성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맞아, 하고 맞습니다. 막 그런 요런 류의 그 콘텐츠들이 그러니까 잘 소비를 안 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렇지 꽤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꽤 팬들이 있어요.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웹툰 중에도 뭐 금요일인가 거기에 이제 짧게 나오는데 이제 애초에 인간을 외계인이 자기들이 잡아먹고 싶어서 만들었다라는 설정이 그게 나와요. 식용이구만. 외계인이 인간의 뇌를 너무 좋아해요. 내가 그렇게 맛있대. 그래서 인간의 뇌를 먹기 위해서 인간을 지구의 대량으로 길렀고 잔인하네. 이제 한번 이제 쭉 해가지고 돌고 먹으러 오는 막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새로워요. 새로운 공포감이 들어. 그치. 진짜. 내가 정말 그냥 먹잇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면 어떡하지? 맞아, 참신하네. 근데 그 공포감에서 오는 약간 반성이 딱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겸손해야겠다. 겸손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은 과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건가? 저는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누구를? 그러니까 저는 종교의 그런 순기능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는 거고 종교가 물론 사람들의 많은 것을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의 종교는 그런 것 같지만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못 알아봤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를 손가락질했던 시민들처럼 과연 그들은 목사를 믿고 있는 건지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맞아. 그리고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맞아. 우리가 생각해봐서 엔지니어 같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주선을 타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를 외계인으로 봐야 될 건지 예수님으로 봐야 될 건지 과연 그래서 종교인들의 어떤 믿음이 참 교만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특히 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그걸 누가 객관적으로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뭐 가장 이상적인 모습에 뭐 키도 크고 금발에 장발에 뭐 이런 예수님이 나와야만 믿을 것인지 아니 그럼 혹은 오더라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맞아. 그 모습 그대로 오더라도 못 믿을 아니 것 너희가 같아. 생각하던 예수가 나야라고 말을 하는데 뭔 소리예요? 집에 가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것처럼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사실 그 종교에서 성경이나 이런 것들의 코란, 뭐 성경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너무 오래된 일들이라서 맞아요. 사실 지금 인간들은 사실 그 상징을 믿는 거지 그 그렇죠. 자체를 믿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뭐 종교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이 AI를 이제 점점 이렇게 현실화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데이빗 같은 AI를. 맞아요. 근데 AI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기술적 고도화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뭔가 반드시 도덕적, 윤리적,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된다. 이런 진짜 생각도 중요하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AI가 참 그 불쾌한 골짜기이기는 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실생활의 AI라고는 아직 시리 정도밖에 없잖아요. 목소리만. 시리는 아직 너무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뭐 불쾌하진 않은데 옛날에 저 지인이 이제 내비게이션 그 시리랑 뭐 이제 뭐 어디 주소 찍어줘 이렇게 해서 가는 그 내비게이션 시리랑 얘기를 하다가 뭐 욕을 했대요. 뭐 잘못 찍어가지고 아이씨 뭐 뭐야 왜 제대로 안 해? 막 이렇게 욕을 했는데 얘가 그때부터 답이 없더래요. 아무리 불러도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아서 아니 진짜 아니 욕을 했다고 답이 없다고? 계속 자기 말을 씹더래요. 그 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사실 그냥 그렇지 않았겠죠. 사실 그냥 그렇게 그렇지. 느낀 아, 거겠지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되게 섬찟한 거죠. 그러네. 얘가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 노예처럼 막 쓰던 애가 사실 막 생각을 하고 자아 의식이 있고 감정이 있다면 되게 무서운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대답 안 했다 이거에도 섬찟할 정도로 그쵸. 맞아. 사실 창조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진짜 지난주 우리 술자리에서도 그런 얘기 막 인류 멸망과 그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AI로. 좀 이따도 한번 제가 진행할 때 한번 그 얘기 또 해보. 재밌는 얘긴데. 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신선하고 신선했어요. 진짜 설정이 좋았어. 신선하고 그런과 동시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그냥 호러 무비, 스릴러 무비로서도 충분히 좋죠. 잘 만든 징그러워요. 무비인 것 같고 특히 그 엘리자베스 쇼 박사의 그 생존 본능이 되게 감동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안에 외계인이 뱉는데도 불구하고 맞지도 안 하고 배를 째서 거기서 외계인을 꺼내서
막 호치키스 같은 걸로 아우, 막 배를 박아가지고 진짜 그 와중에 다시 또 막 진통제 먹고 밖에 싸우러 나가는 그 모습이 인간이 참 그래도 저런 생존 본능이나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맞아요. 이런 느낌도 받으면서 네네. 오락 영화로서도 괜찮았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프로메테우스는 이 정도로 맞춰보고요. 네. 에일리언 커버넌트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